제가 한국에 와 있는 사실을 안 것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공개됐으니 이제 핵무장이 거의 완성이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현 권력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TV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박충건입니다. 민이고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맞아요. ICBM 관련한 어떤 비롯한 무기 체계들을 전공하는 대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09년에 한국에 와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맞아.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와. 지금은 대단하다. 이제 현대제철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현대제철 연구원이래요. 와, 대기업. 말로만 들었던 대기업. 아닙니다. 또 대기업 그렇게 사원인 띄워주지 거잖아요.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네. 현대가 들어가 있는 네. 현대제철 기업이잖아요. 제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운이 좋아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대제철은 제가 이거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서울대 대학원에 있을 때 그 현대제철에서 그 리크루팅을 나왔어요. 네. 그때 한 상무님이 저희 현대제철 연구소의 상무님이 오셨는데 그때 우연히 그 상무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그때 저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탈북민인 걸 아셨거든요. 오. 네, 근데 진짜 어떠한 편견도 없이 되게 젠틀하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네. 회사 한번 구경하러 오라고. 현대제철에 구경하러 오라고? 네.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저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제가 아직 꼬였나봐요.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연구만 하다가 말보다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멋있으셔가지고 이런 분 밑에서 일하게 되면 되게 보람 있겠다. 그래서 그냥 안 가보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임원이셨던 거죠? 네, 지금도 저희 센터의 상무님으로 계시고요. 되게 좋으신 분이. 그러면 현대제철에서는 얼마 정도 일하신 거예요? 제가 한 6년 일했죠. 네. 진짜 오래 일하셨네. 네, 그럼요. 연봉도 어마어마하던 그 현대제철. 아닙니다. 그러면 입사 후 첫 출근하고 네. 그 첫 연봉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월급 받았을 때? 기분 좋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첫 월급을 탔을 때 그만 분들께 용돈 좀 드려보고, 네. 또 한번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려보고, 그런 어떤 기쁨, 네. 즐거움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만족감? 만족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오빠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니까. 제 손으로 일해서 처음 벌어본 돈이니까요. 네. 굉장히 귀하면서도 가치 있게 또 쓴 거죠. 그럼요. 네. 지금 한 짧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 맞나 어디서 왔나 싶을 정도로 이게 북한의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 북방 남자 맞습니다. 그쵸? 네. 이거 얼굴도 봐도 그렇고 이 말도 그렇고 다 너무 다 깨끗이 벗었는데 그렇군요. 벗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향은 어디신 거죠?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함흥. 함흥냉면 하면 함흥냉면. 그렇죠. 한국에 그 함흥냉면집이라든가 함흥냉면이 굉장히 많은데 드셔봤나요? 함흥냉면 하면 제가 또 추천드릴 만한 게 많죠. 정말요? 설계설계. 네. 진짜. 함흥냉면은 대중에게 오픈된 함흥냉면집 중에는 네. 가장 유명한 게 신흥관입니다. 이제 또 그 함흥 잠깐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흥미로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흥관에 가면 그 카운터 앞에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마른 명태를 사갖고 소주 한 병 삽니다. 그리고 홀로 들어가서 냉면하고 편육. 편육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수육 시키고 이제
마른 명태를 안주 삼아서 소주 한 잔을 이제 홀짝이다 보면 냉면이 나옵니다. 북한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선주 후면이란 얘기예요. 그때 먹는 냉면은 진짜 맛이 끝내주고요. 근데 술 안 드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네. 술을 안 드시면 냉면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함흥하면은 추천드릴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함흥. 볏짚 조개구이예요. 마전 우리가 이제 침 함흥에는 난다 갑자기. 마전 해수욕장. 너무 제가 좋죠. 장담하건대 한반도 해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요. 좋아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서핑을 많이 하는데 서핑하기도 정말 좋은 환경이고요. 해수욕하고 나서 그 해변에 이어진 그 소나무 숲에서 근처에서 볏짚 조개구이 해먹는 게 진짜 맛이 끝내주고요. 조개는 반드시 북방 대합 조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볏짚은 가마니를 사용해야 되고요. 연료는 알코올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볏짚 향이랑 그 불맛이 어우러진 조개 먹고 조개 껍질에 소주 한 잔 따라서 먹고 끝내주죠. 끝내주죠. 예. 저는 그 양화 오빠 아시죠? 함경도인 양화. 양화. 네. 양화. 거기 바닷가 해안가예요. 네. 그렇구나. 저 이모가 거기 있거든요. 네. 가면은 아까 얘기하신 그 네. 대합 쪽에 쫙 기름 한 쫙 넣고 확 하는 거 와, 먹었거든요. 끝내주잖아요. 네, 우리 캠파이어. 맞아요. 이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나왔죠. 예.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북한은 조개를 그렇게 먹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진짜. 오빠는 뭐 그쪽이 바닷가였으니까 뭐 갈 때마다 무조건 먹었죠. 그건 필수예요. 필수 아이템이고요. 네. 제가 한국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원 다닐 때 후배들한테 내가 이거 한번 니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형 뽕이라고 그거 니 그러게 근데 진짜 해주고 싶다고. 근데 못 해줬거든요. 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형 뽕이 아니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에피소드. 언젠가는 꼭 해볼 거예요. 그때 한번 좀 불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뭐 들고 오라는 거 들고 갈게요. 네, 저도 한번 한국에서 꼭 그때 그 맛이 나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그 맛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해변에서 해 먹어야 된다. 갑자기 우리 뒤에 갑자기 막 해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함흥이면 굉장히 큰 도시란 말이죠. 뭐 제2의 도시긴 하죠. 네, 큰 도시인데 함흥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국방종합대 가져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방종합대학이 기밀 등급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뭔지 잘 모르고요. 우리가 국방종합대학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잖아요. 네. 나가면 국방대 학생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군부대라고 해요. 대학생은 아닌 네. 군인으로 소개하는 거. 이 숫자까지 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삐 할 수 있나요? 예. 삐할게요, 그럼.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영재고등학교에는 이제 리크루팅 나와요. 그때. 대학교에서 그때 이제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그러면 오빠한테 어떤 학교 갈 건데? 이런 학교인데 가겠어? 지원해볼 생각 있냐? 근데 성군 시대였잖아 그때 당시. 근데 처음 들어본 학교 거잖아요. 처음 들어본 학교인데 당시 시대가 제가 살던 그때 시대가 성군 시대였어요. 그렇죠. 군하면은 성정치 무조건 이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함흥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인재였네요. 그 인재들 다니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매 각 도마다 인재 양성 학교들이 있잖아요. 일고등학교. 일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의 학생이었으니까 또 학생에서도 굉장히 순위권에 있는 이 안에 있었죠. 이거 자랑인가요? 오, 멋있다. 근데 대학교 가서는 중간이었어요. 그 국방대학은 엄청나다는 걸 아셨을 건데 그 자부심도 굉장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자부심이 굉장해서 갔는데요. 가서 이제 한번 깨졌죠. 어떻게 해요? 뭐 1학년 때 가면은 그 모든 학부 학생들이 이제 경시대회를 해요. 한번 순위를 쫙 한번 나열해요.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것 같아요. 딱 한번 경시대회를 했는데 에피소드가 있는 게 딱 경시대회를 하고 나서 그 순위를 쫙 이렇게 보드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쫙 적거든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적어요. 내 순위가 어디 있나 찾아보러 갔어요. 이렇게 1등부터 봤죠. 이렇게 내려봤는데 50등까지 봤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한데요. 교만하기도 했고 내 이름 빠졌네.
그러고 안 봤어? 그러고 안 보고 어. 병실에 갔어요. 갔는데 선배 중에 네. 아주 대선배 중에 응. 같은 고향 형이 있었어요. 응. 방에서 이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응. 박준건 하더니 누군가가 문을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 시험 어떻게 봤어? 응. 이러는 거예요. 왜요? 저 시험 잘 봤는데요? 뭐 시험 그렇게 봤는데 그거밖에 안 돼. 왜요? 제 이름 없던데. 기름 없어. 몇 등이지? 250 몇 등. 와. 한 학년에 그때 당시 시험 참가한 사람이 한 500 몇 명 정도 500 몇 명 됐었는데. 중에 중간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웠죠. 그 학교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급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학교는 없는데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근데 뭐 굳이 급을 매긴다고 하면 스카이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교가 그쵸. 제일 좋은 대학교다, 1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제일 먼저 뽑아가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 뽑아가니까, 그리고 또 현 권력의 그 이름을 딴 대학교이기도 그래서 하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핵밖에 없는 김정은 정권에 핵 무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대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꽤 순위가 높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북한에 있을 때는 국방대라 하면은 진짜 최고의 천재들만 가는 뭐 이렇게 양성 학교다라고 알았지. 그게 뭐 군 시스템인지, 아니면 핵을 개발한 학교인지, 핵 관련된 무기 이런 개발한 학교인지 이런 건 전혀 안 알려지는 거의 베일이 쌓인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와서 처음 그러니까 알려진 제가 지금 거예요. 그 얘기하려는 네. 거예요. 오빠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알려졌고 언론에 나오면서 언론에는 안 나왔고요. 어. 그 북한에서 2011년에 처음으로 그 대학교를 공개했어요. 김정은이 현지 네. 시찰하면서.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사실을 안 것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공개됐으니 이제 핵무장이 거의 완성이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국정원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들어요. 아닙니다. 이 국정원에서는 그 정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런 베일이 쌓여진 것은 더 중요하는데 네. 얼마나 대우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 서울대를 다니셨잖아요. 네. 서울대랑 뭐 국방대는 아예 교육 자체가 다른 것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네. 교수님들의 이런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런 걸 좀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좀 일단 학교의 종류가 좀 달라서 비교하기는 네. 적절하진 않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드린다면 우선 교육 수준하고 갖춰진 인프라 측면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월등하고요. 네. 학생들 수준에서 본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좀 머릿속이 정말 궁금한 그 천재들, 정말 도저히 쫓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천재들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도 있었고요. 서울대도? 서울대도 비슷한 숫자로 있더라고요. 기초과학 면에서는 비슷해요. 기초과학 면에서는 비슷한데 선진기술 면에서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네. 최근에 뭐 핫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학생들이 좀 접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이제 왜냐면 외부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은 그걸 찾아보려면 시간을 내서 군 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사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서칭을 해서 찾아봐야 되고요. 나와요? 거기서는 할 수가 있죠. 정말로? 네. 혹시 지금 거기서 우리 한국의 뭐 국방력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한돼서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료들만 이제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약간 정보에는 네.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실제로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주 최신 선진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일부를 빼놓고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져 있으면요
우리가 산업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 웬만한 것들 다 개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산업 현장에 와서 연구원을 일하는데 굳이 박사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박사까지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북한에서 어떤 ICBM이나 뭐 SLBM이나 뭐 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데 다 활용이 된다. 네, 무슨 학교였다 했죠? 화학재료공학부. 그러니까 그 이름은 외부에 알려지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한국에서도 그런. 저는 한국에서도 재료공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김정은의 네. 이부 형인 김정남이 사살당했을 때 그 사용했던 게 그게 이제 VX라는 그 독극물인데 네네. 그것도 다 하죠. 정말요? 네, 그거 이제 이원화 무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너무 구체적 안 해도 네. 그러면 그 김정남의 그런 독극물 같은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보통의 화학무기나 네. 생화학무기들은 그 이원화 관리라는 걸 해요. 반응물질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따로따로 관리해요. 근데 얘를 합치면 독이 되는 거예요? C라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김정은을 사살할 때 여자분 한 분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가서 또 하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묻히고 있을 땐 독극물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기에다 탑재한다. 그냥 포탄에다가 반쪽은 A 해서 포장해놓고 반쪽은 B 포장해놓고 가운데다가 격발 장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쏘면 터뜨리면 그게 C라는 독극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기로 이렇게 맡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럼 원래 이게 얼굴에다 한 게 이게 피부로도 흡수가 되는데 호흡기로 많이 들어가죠. 그럼 북한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는 연구소 생산 공장만 해도 엄청나요? 많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이거 여기 나가면은 제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와, 생명이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위태로운 거네. 그때 김정남이 그렇게 죽었을 때 진짜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북한이잖아요. VX라는 그 독극물은 뭐 최신형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 있던 거고 이제 반인륜적인 그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그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거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북한은 뭐 금지된 걸 다 하잖아요. 그쪽은 금지된 게 없어요. 그쪽은 금지된 게 저 김씨일가에 대한 그 비방과 욕과 이런 것만 빼고는 다. 오빠 그 학교가 지금 무기 개발 연구 모든 걸 다 하는 대학교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할 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어? 막 이런 자부심도 느꼈어요? 제가 체제에 대한 어떤 본질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부심이 어마무시했죠. 어느 정도 했어요? 이게 그 핵무기라는 게 핵과 ICBM 전력이라는 게 외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외부를 위협하면서도 자신들을 이제 나쁜 짓을 다 하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장치임에도 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체제 결속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어떻게 선전하느냐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있다. 우리의 ICBM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쫓아 못 오는 기술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그 자부심을 느껴요. 맞아. 그러면서 이게 체제 결속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3학년쯤부터 이제 체제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갖고 졸업할 때 이제 깨달았는데 4학년쯤에 북한에서 체제 선전물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그 핵심 계층을 위해서 만든 선전물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핵과 미사일이 엄청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모르니까 그게 거기서 개발한 수준만으로도 진짜 최고인 줄 알죠.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잖아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핵 폭탄 터뜨리고. 그럼 이제 속보로 막 나오죠. 우리 언론사들. 막 KBS, MBC 나오면은 거기에 뭐 도발 막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MBC 나오고 글자 지우고 뭐 위대한 김정일 장군 뭐 이런 식으로 달아요. 그래요?
오. 북한의 핵 뭐 세 개를 뭐 위협한다, 막 이렇게? 위협하다가 아니라 그럼 세 개를 들썩인다. 들썩인다. 세계 저 북한을 뭐 지지하는 세계 많은 나라가 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찬양한다. 막 이렇게 자막글을 달아서 쫙 영상을 편집해요. 그리고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그걸 보는데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나 왜 이러지? 야, 네. 무섭다. 그 정도예요. 선전 효과가. 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눈물이 이게 핑돌 정도로 애국심과 함께 자부심도 느끼면서 그렇죠. 막 아니 그러면 막 이렇게 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분이었는데 네. 아까 그랬어요. 3학년 때부터 슬슬 그 정권에 네. 대한 네. 뭔가 그러니까 묘순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걸 느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축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한 3학년쯤부터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 간부를 했어요. 네. 또 간부셨구나. 정치사상 분야 그 부문비서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제가 중대 정치지도원급이었어요. 네. 계급을 따로 주진 않는데 우린 학생들은 다 이게 그냥 같은 학년이면 다 동급이에요. 근데 네. 학생 간부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들을 통제하고 계도하고 네. 사상교육을 시키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주민들을 통제하고 조직하고 그 관리하는 그 시스템의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어떡해요? 어떻게라기보다는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궁금해졌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는 통제를 할 때는 진짜 꽉 잡아야 된다. 꽉 잡을수록 조금 풀어줬을 때 엄청난 고마움을 느낀다. 이게 맞아. 기본 통제의 원리예요. 이게 또 나빠요. 숨막혀. 엄청 나쁜 거죠. 엄청 나쁜 거. 숨막혀요. 이거는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보장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중에 대학교에서 노작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노작 알죠. 네. 네. 김정일이 있었다고 하는 노작인데 그 노작이 뭐였냐면 요지가 그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왜 안 된다. 이렇게 역시 인제는 다르구나. 참 나열한 건데 그걸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네. 사회주의는 그쪽이 말하는 게 틀렸어. 사회주의는 이렇기 때문에 진리고 과학이고 정당하다라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쫙 그 반박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반박이 다 틀리고 외부 세계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외부 세계에서 말하는 게 사회주의, 전체주의다, 행정명령식이다, 네. 병영식이다.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다 맞아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다 라는 명제를 깔아놓잖아요. 그 밑에다가 북한은 전체주의가 아니다. 이걸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통제하는 시스템의 원리와 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안에서 가르치는 사상교육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괴리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찾아보게 되는 거죠. 계속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졸업할 때까지니까 한 2, 3년?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걸린 건데 그렇죠. 어떻게 저도 그 로작을 배우긴 했는데 같이 배운 사람인데 역시 이게 인재랑은 너무 다르구나라는 아닙니다. 생각을 갑자기 누군가가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지충이라고. 진지학을 내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아니, 파고든 것 같아요.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그 외부 세계에 대한 깨달았는데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한 교재 책을 보고서 뭔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그때 당시 주변의 그 다른 동료들은 어땠어요? 세뇌가 무서워요. 네. 세뇌가 무서워서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반드시 깨닫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프레임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머리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천재라고 해서 깨닫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북한에는 세뇌, 사상교육을 엄청 강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빠네 그 학교는 더 엄청나게 그래, 강한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세뇌 교육이 강할 거예요. 시스템은 군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은 또 엄청나게 강화를 네, 많이 해요. 엄청.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로봇? 그 이상이잖아요. 김씨일가가 음. 국방종합대학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은 그 사상이 제일 투철하거든요. 가장 빨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빨간 전사가 국방대학이다. 미사일 발사하고 막 시험 발사장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하잖아요. 네.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 저희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다. 다.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공부해가지고 엄청 위험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평양이니까 네. 조금 한국 관련돼 있는 이런 이야기라던가 한국 관련된 정보는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빨갛게 사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없구나. 네,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휴가 우리 1년에 한 번씩 휴가가 있어요. 집에 딱 갔더니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셔가지고 아들이 즐겁게 있다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CD를 한 묶음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난 정말 20일 동안 그거 샥 보다 가라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중국 드라마 뭐 이런 거였던 거 그래도 어디예요? 그래도 어디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이런 낡아빠진 자본주의 반동 사상 문화가 수록된 CD는 절대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궁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후회되든지 나중에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보고 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봤을 걸. 아니 그 아버님이 그 구해오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 아버님 얼마나 또 고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불효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들고 온 걸 아궁이에 넣고. 네.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깨우치신데요.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제가 못 봤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근데 아버님도 엄청 빨가신 분이었어요. 와, 그런 분이. 근데 아까 잠깐 휴가라고 했는데 대학교는 방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휴가라고 해요. 보통 보면은 아무리 김일성 성합대도 빨갱이 집안의 자녀들이 간다고 해도 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빨간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국방대 김정은 이름이 들어갈 만큼 정말 핵 빨갱이들이네. 그렇죠. 우리는 친구들끼리 네. 대학교 동기들끼리 앉아서 술 마시잖아요. 그럼 술 마실 때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우리 보통 한국의 젊은이들이 술 마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뭐 다 얘기하죠. 연애부터 시작해서. 그쪽 국방대학교 학생들은 당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요. 술 마시면서도. 와, 무섭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그렇게 끝났네. 빨간 전사들입니다. 세뇌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위에서 왔시오 이랬지. 그 평양에서 공부하셨는데 오빠네 학교는 다 정말 빨간 조사들이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오빠는 평양에 사셨으니까 혹시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없었나요? 저희 대학교가 정말 폐쇄적인 북한 내에서도 정말 폐쇄적인 대학교라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접하다가 들키면 또 이제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좀 한국 제품들에 대한 어떤 정보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좀 어둡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그런 건 있었어요. 한국의 전자제품은 아주 좋다. 그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 대학교 교수랑 언제 한번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었던 적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봤더니 벽에 이게 TV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교수네 집에? 그러니까 밥 먹는 밥 집에. 먹는 집에? 네. 근데 그 집이 좀 잘 살았는지
거의 평면 TV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오. 근데 거기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 게 한국 TV인 줄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밥 먹으면서 TV 나오는 걸 이렇게 보더니 삼성 저거 옛날 저거 일본한테 배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본 제꼈어. 오. 아 그래요? 저거 어디 건데요? 하니까 저거 몰라? 저거 남조선 거잖아 이러는 거. 아 그래요? 저거 남조선에서 삼성 저거 회사 엄청 큰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접했을 때 그렇구나. 일본 거보다 더 좋구나. 그치. 북한에서는 일본이라면 네, 일본이라고 네. 하면 뭐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알아주잖아요. 네, 제품이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 그걸 알았었고요. 그 뒤에 이제 2006년, 7년, 6년인 것 같아요. 6년에 이제 대학교에 컴퓨터가 다량으로 들어왔는데 평면 디스플레이 쓰는 그때 처음 평면 디스플레이 나왔을 때요. 옛날에는 그 브라운관 큰 거 브라운관 모니터였거든요. 근데 평면 디스플레이를 처음 본 거지. 딱 봤는데 이게 한국 건 거예요. 와 이게 컴퓨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좋다 이러면서 써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빠는 컴퓨터도 벌벌 나겠다. 아유 뭐 그래봤자예요. 북한 사람은 여기 한국에서 이 젊은 친구들 컴퓨터 잘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죠. 겸손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희박했던 분이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네. 탈북을 그러면 결심하신 계기가 있나요? 계기 탈북 계기. 탈북 계기라고 한다면 제가 체제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게 대학교 3학년쯤. 그리고 졸업할 때쯤 그 뒤로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근데 그래서 좀 파고들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 체제 잘못됐구나. 저기 조선노동당 중앙당부터 그 위에 그 북한에서 수령이라고 하죠. 네.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다 잘못됐다. 이 시스템 다 잘못됐다. 그걸 깨닫게 됐고 그걸 깨달으니까 사실 그걸 완벽하게 깨달았던 날에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두근두근거려서 한 이틀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왜냐면 이게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3살, 4살 그때 나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속고 자른 게. 내가 정말 절대선이라고 생각해서 충성을 했던 저도 붉은 전사였는데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북한 주민을 다 이게 커다란 감옥에 가두고 살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고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하고도 뜻을 나누면서 연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진짜 혼자 세상에 맞서는 기분이었고 희망도 안 보이고 진짜 맞아요.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하루하루 그냥 밖에 나가서 북한 주민들 이렇게 삶을 뭐 골목에서 장사하고 맞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그 수탈당하고 뭐 시장 밖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냐면 시장 밖에서 우리 그 북한에서 메뚜기 장사라고 하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단속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지나가는데 보아노니 어떤 이 할머니가 이 메뚜기 장사하는 걸 진짜 질질 끌고 가. 할머니를 끌고 가? 질질 끌고 가.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멈춰서였어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지금 이 할머니, 이 노인이 지금, 거동도 제대로 못 하는 걸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당신 뭐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난 지나가던 사람이다. 노인에 대한 이 존중마저 없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할머니가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이 이 할머니를 끌고 가서 장사를 못하게 하면 이 할머니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굶는 거 아니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겨우 힘든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끌고 가느냐. 그리고 당신 끌고 가는 거 이거 다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 다 알고 있어. 그걸 막 싸운 거야.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들었어. 근데 그 연기 내서 먼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내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논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버려두고 갔어요. 갔어요. 뭐 당신 그러면서 갔어. 아, 그 분노가 좀 약간 가라앉아 갖고 할머니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나 무슨 일을 저질렀지? 왜 누가 쫓아오면 어떡해? 그렇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진짜 골목을 돌아서 몇 시간 만에 집에 간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가야 되겠다. 나가서 바꾸자. 이런 생각으로. 그게 근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한국이었어요? 네. 난 한국에 가겠다. 목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나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외부 세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냐면 북한은 그 교육을 할 때, 그 세뇌 교육을 할 때 그래요. 북한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이다. 네.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가 있다는 게 중국이 좀 있고 쿠바가 있는데 중국이나 쿠바도 정통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지구상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는 조선이고 이 조선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선이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나쁘고 나머지는 다 좋다. 네.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디를 택할 것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저는 동포의 나라로 가야 된다. 그렇지. 네. 네. 우리 동포의 나라가 북한 주민들을 위할 것이고 네. 통일을 이루는 국가도 결국에는 우리 동포의 나라인 남한이다. 네. 대한민국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옵션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어느 가정은 어디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함경북도로 그 네. 두만강을 건넜고 그래서 연변 전에 그 두만강 건너편 마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해서 이제 연길 갔다가 연길에서 다시 이제 육로로 네. 단둥에 가가지고 단둥에서 배 타고 이제 인천으로. 네. 단둥에서 배 타고 왔어요? 그렇죠. 3일 걸렸어요. 전 강 건너면서 대한민국 도착하기까지 3일 걸렸어요. 완전 천원인데 이거는 네. 진짜 극히 드문 거잖아요. 네, 돈 쓰고 온 거죠. 네, 길에 돈 뿌리면서 온 건데 돈을 브로커들한테 충분히 주고 가장 빨리 가는 코스로 나를 보내달라. 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이게 제3국 돌아가는 것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주고 그리고 선불로? 네, 다 이렇게 하고 네, 주고 이제 왔고 100% 다 주진 않았어요. 도착하면 나머지 주겠다. 네. 오빠는 네. 조금 이게 여시찰 대상이잖아요. 예. 며칠 아니면 몇 시간 없어지면 바로 감시하고 미행 붙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정도까지는 알리바이는 어쨌든 만들어 놨고요. 왜냐면 중간에 제가 좀 사라져도 의심을 안 받게 많이 다녔어요. 일부러 다 준비를 하시고 일부러 좀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뭐 며칠 없어도 어디 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서 왔는데. 그럼 총 뿌린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만불 한 1,100만 원 정도. 제3국으로 가는 게 300만 원 정도.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만불 가치를 한국에서 만불 가치보다 10년 전에 북한에서 만불이면요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지방에서는 만불이면 장사 미천으로는 뭐 엄청 큰 미천이거든요. 큰 돈이죠. 그걸 지금 뿌리며 오신 건데 네. 그 정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를 했죠. 그 난동에서 네. 인천공항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럼 네. 위조 여권 같은 거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맞아요. 위조 여권으로 이제 왔고요. 와, 네. 딱 통과할 때 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충건 씨의 여건이 아니니까 믿으시고 그냥 내밀면 저기서 도장 찍어줄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통과하시면 된다. 그래도 볼렁볼렁 할 거잖아요. 근데 난 요것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스무스하게 싹 지나갔어요? 그렇게까지 두근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두만강 건널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왔고. 몇 시간 오신 거예요, 인천항까지? 인천까지는 금방 오나? 얼마나 한 오시? 밤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이제 해가 질 때쯤 배에 타서 한국에 도착하니까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한숨 자고 나니까 도착해 있더라고요. 네. 바로 한국 땅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발 디는 순간이 어땠어요? 발 디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벅찼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곳이고 사실 북한을 떠날 때는
내가 살아서 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맞아. 네, 그런 생각을 진짜 피말리는 3일이었고요. 오는 동안은. 마지막 배에 탄 그 하룻밤은 편안하게 잔 것 같아요. 할 건 다 샀네. 그래도 할 건 다 했네. 할건 다 하고, 예. 맥주도 마셨어요. 대한민국 맥주를 배에서 이제 사서 마셨는데 그때 카스였던 것 같아요. 하이트였나? 하이트였던 것 같은데 배에 딱 타니까 매점에 네. 그 한국 제품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이거 대한민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뭔가를 샀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이제 하이트. 하이트. 엄청난 기대를 갖고 하이트를 마셨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지. 예. 북한은 이제 맥주도 세니까. 그러니까 북한 맥주가 몇 도죠? 대동강 맥주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동강 맥주는 북한에서 이제 그 대동강 맥주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평양에 지역마다 거기서 파는 생맥주가 맛있어요. 맛있지.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이제 봉황맥주라는 게 있는데 봉황맥주는 그때 제가 있을 때 2,500원 했고 한 병에 대동강 맥주는 한 병에 1,500원을 했어요. 그것보다 맛있는 게 이제 대동강 그 생맥주 집에서 먹는 근데 그게 싸요. 북한은 이제 싸고 맛있어. 평양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동강 맥주집 앞에 대학교 학생 때 외출을 나가게 되면 대동강 맥주집 앞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돈을 줘요. 1,000원을 주잖아요. 북한이 그때 쌀 1kg가 1,500원이었던. 그러면 1,000원을 주면 그 표를 10장인가를 줬어요. 8장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대동강 맥주집에 스탠딩 테이블이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서서 먹는 거. 네. 거기다가 500잔을 딱 받아 놓으면 8잔을 놓으면 꽉 차요. 그 둘이서 양옆으로 마주서 가지고 이렇게 쫙 마시는 거야? 돈이 아까우니까 안주가 그때 낙지 한 마리가 쌀 1kg 가격이었어요. 낙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서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 그렇지. 오징어. 학생 때는 좀 돈 아껴야지.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른 다시마 한 장이 요만한 거 딱 사서 그 한 장에 100원에 요만한 거 그걸 반으로 딱 쪼개서 친구한테 주고 나 하나 가지고 그거 안주 삼아서 이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영성역에 내려서 붉은별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붉은별역 가기 전에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붉은별역 들어가서 지하철 타고 또 가서 내리면 또 있어. 그때쯤에 좀 깨. 또 마셔요? 또 마시.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가느라 버스를 타고 가다 한 두 정거장 가면 화장실을 가야 되고 두 정거장 가면 화장실. 그러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대학교에서 통제하고 군인이라 술이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출 나올 때는 실컷 먹고 가자. 먹고 가자. 그래서 막 동창회 걸리기 다니면서 맥주를 다니면서 이제 맥주 투어 하는 거죠. 그거 다시마 안주에. 다시마 안주에 안주 아무것도 없이 빈속에.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그 지방에서도 보면은 아빠들이 그 막 소금에다가 이렇게 똑같아요. 다시마 소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마무리를 지으면 되게 너무 좋았고요. 좀 약하긴 하지만 왠지 그냥 너무 가고 싶었던 나라여서 그런지 그냥 맥주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인천터미널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직원한데 이제 인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을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혼자 오실 거잖아요. 우린 다 일행이잖아요. 마지막에 단둥에서 합류한 게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4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국정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위에서 왔시오 이랬지. 알아듣네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러십니까? 하고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투가 일단은 북한 말투니까.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의 이 경관을 좀 처음에 많이 보진 못했죠. 그래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누워 자고 싶었어요. 이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안심이 되었고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즐거움, 행복함. 이뤘다. 내가 이 진짜 그렇게 꿈꾸던 나의 소원을 이뤘다. 해냈다. 이게 굉장히 컸죠.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 근데 또 생각보다 오래는 안 걸렸어요. 왜냐면 거의 12시간 이상을 저는 조사를 했어요. 매일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조사를 업무 시간 동안에 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뭐 퇴근 전까지 하고 이제 그 나를 담당하신 분이 좀 높은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빨리 나가고 싶으냐고 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진술서를 써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방에서. 네가 써서 주면 네가 써서 준 거는 자기가 업무 시간 조사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읽겠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이 됐어요. 네. 뷔페를 처음 먹어봤고요. 뷔페. 네. 식판을 들고 이렇게 하는 매일 고기가 나오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 왜냐면 맥주는 좀 약간 좀 약하다라고 느꼈는데 음식에서 오는 또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뷔페를 처음 먹어봤고요. 뷔페. 네. 저도 뭐 네, 환상이었어요. 식판을 들고 이렇게 하는 매일 고기가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잘 산다고 했으니 뭐 이 정도는 당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 왜냐면 다시마에다가 안주를 해가지고 마셨잖아. 대학교 때는 가난하게 고난한 걸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집에 돌아가면은 또 잘 먹었으니까요. 그럼요. 맛볼 쓴 사람인데 안 먹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조사 중간에 이제 고생했다고 우리 조사하시던 담당관님께서 저 따로 원래 밖에 안 데리고 나가요. 네, 가끔씩. 예, 고위 인사들은 나가죠. 네. 저 한번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갈비집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비싼 갈비집인데 가서 이제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갈비를 먹었던 입에 넣는 순간에 입에 녹는 그 갈비를 아주 배부르게 먹었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돼지고기 같은 돼지고기 맛인데 이 소고기 갈비는 되게 맛있게. 맛있잖아요. 역시 소고기는 저 북한에 있을 때도 좋아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던 소고기라. 근데 또 북한은 소고기가 일하는 소를 잡기 때문에 좀 질겨요. 맞아요. 네. 좀 담백하긴 하지만 좀 질긴데 여기는 뭐 부드럽고 넘어가잖아요. 진짜 교수님 좋은 분이신데요. 네,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자꾸 가끔씩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사방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조사방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명씩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 친구는 뭐 하다 보면 친구 같아? 네. 그냥 군대 제대하고 왔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다른 방법. 저 친구는 어디 나왔을 것 같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급의 대학교 나왔을 것 같아? 어느 급까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인평양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눈에 다 보여? 그럼요. 그랬던 기억이. 테스트를 아주 또, 네. 북한 사람들은 그게 다 얼굴에 보이거든요. 보이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이죠. 또 군대 보이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보이죠. 네. 지금은 이제 안 보이죠. 저 군대 갔다 온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저 군대 갔다 왔어요. 5년. 근데 오빠는 군대가 대학 군대잖아. 아니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도 육사가 그 교육기관이 군대보다 아마 규율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셀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규율이 진짜 요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근데 규율이. 훈련은 안 받았잖아 아무튼. 훈련도 하죠. 근데 제일 많이 한 게 제식훈련. 제식 엄청 잘해요 저. 진짜요? 네. 정착 생활에서 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어려움 많았죠. 왜냐면 처음에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북한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래도 뭐 정말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내가 아는 게 없구나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딱 왔는데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맞아요. 네, 진짜 바닥을 경험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한국말이 70%밖에 안 들렸어요. 그 70%에 들렸네. 이게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발음이 다르니까 인토네이션이 다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 MBTI가 E인데 초반에 왔을 때 한 1, 2년은 트리플 I가 됐었어요. 그 E가 I가 되면은 엄청 트리플 I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 정도로. 네, 왜냐면 E들은 그 I와 같은 그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을 겪잖아요. 겪으면 경험이 없으니까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가면 말도 잘 안 하고 이제 조금 다시 돌아서 2로 조금 돌아오고 지금 있는 하면은 조금 돌아오고 있는 지금 하면은 항상 2로 나오는데 나와요.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2가 한
60% 될까요? 근데 한국 정착 생활 중에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거든요. 어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걸 잘 딛고 이겨낸 사람만이 또 지금의 어느 날 행복한 순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격차를 극복해야죠. 예, 그 극복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주변에도 많았죠.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또 회사를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탈북민을 많이는 못 만났지만 대학원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사회 단체 모임들을 하면서 그 모임에 탈북민들을 가끔 초대도 하고 네. 한 번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주최해서 탈북민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몇천 명 했고요. 네. 그때 그 설문조사를 제가 도왔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현 교수님이 그때 주관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많은 탈북민을 만났었는데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적응하기 많이 힘드시구나. 살아가기 힘드시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 좀 많이 느꼈고 그 뒤로는 제가 경험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좀 많이 해야죠. 많이 다니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서울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엘리트 대학교를 들어가신 건데 서울대학교는 뭐 아무나 뭐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네. 또 엘리트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운이 좋았고요. 운이 좋아서 들어갔고 들어가서 봤을 때 교육 인프라,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은 북한이랑 뭐 비교할 수 없고요. 네. 제가 다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도 북한에서는 교육 인프라로 따지면 최고 네. 인프라를 갖췄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최신이죠.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랑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국방종합대학교에 있을 때 시험을 봤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같은 학년 학생들을 1등부터 쫙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그때 제가 딱 중간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대에 와 보니까 또?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방종합대에도 도저히 이렇게 그 내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천재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천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어디 가나 보였는데 서울대도 보니까 똑같아요. 꼭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북한에서는 다친 곳에서 듣고 배우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제한되죠. 왜냐하면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거죠. IQ 뭐 높은 거는 뭐 네. 비슷할지라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 뭐 이런 데서는 많은 그렇죠. 제한이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있을 아무래도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비교하면은 머리는 똑똑할 수는 있어도 교육의 수준, 교육을 받은 수준은 북한이 떨어지는 거고 창의력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 네. 참 고생했어요. 몇 년이었죠? 석사, 박사를 다 합쳐서 한 6년 6개월 정도, 7년 가까이 했습니다. 7년 동안 북한에서 5년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 또 7년 공부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어때요? 북한에서는 그러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정말 어디 가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드론. 요즘에 개인들도 막 드론을 막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드론이 이제 북한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 AI 공학과가 나왔어요? 그럼요. 있죠. 왜냐면 최신 기술은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드론이 있어요. 북한군 실제로 드론을 운용하고 있고요. 세별 4형이죠, 4형. 그거는 미군의 글로벌 호크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고요. 자체 생산인가요? 네, 감시 정찰 자산이에요. 정찰 드론이고요. 그리고 세별 9이라고 해서 9형. 9형은 미국의 킬러 드론, 리퍼라고 하는 MQ9이라고 하는 리퍼 드론을 똑같이 모방한 게 있고요. 모방을 잘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드론이 우리 한국에 넘어왔다가 떨어진 것들도 발견되고 아니 격추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운용한단 말이죠. 북한은 그런 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신 기술은 다 따라가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다 따라할 정도로 그래서 아직은 경제적인 받침이 되네요. 연구 인력이 충분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방대학교에 있을 때 옆에
제2자연과학원이라고 국방과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만 15,000명 정도가 돼요. 네. 15,000? 연구인력. 그리고 그런 게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방마다 분원이 있고요. 와. 분원이 60개가 넘습니다. 생산 인프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 국방과학원을 북한의 그 국방과학원 내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은 국방과학원을 모방과학원이라고 합니다. 모방을 너무 다 잘하는. 카피하니까. 네. 그래서 모방과학원이라고 해요. 대학 북한에 있을 때 네. 대학교에 그 얘기를 하시다가 24시간 불도름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뭐 최고의 대학교 아니어도 우리 뭐, 집도 네. 어디 농촌의 시골에 가도 네. 24시간 불 들어오는데 네. 어떠세요? 아니 뭐 불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오늘 같은 현대 시대에 네.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거는 정상이고 만약에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건 사고고요. 네. 북한에 있을 때 친구들 음. 국방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다른 대학교 간 친구들 만나서 네. 이제 밥 먹었던 적이 있는데 밥 먹다가 전기가 잠깐 들어왔었어요. 원래 이 등잔불 저녁에 네. 등잔불 놓고 이렇게 촛불 놓고 밥 맞아요. 먹잖아요. 예. 어두운 데서 촛불 놓고 밥 먹다가 술을 한 잔 하고 있었는데 술 얘기 자꾸 하니까 술꾼은 아니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불이 들어왔어요. 네, 전기가. 우와, 와, 좋다. 환호. 야, 이거 우리가 저녁을 먹는 줄 아나 보네 했는데 또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정전이죠. 맞아. 그래서 밥 먹다가 탁 했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언제면 우리나라도 노동신문에 함흥시 5시간 정전 사고 이런 뉴스가 나오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뭔가 이 한국의 한국에서? 문화를 접한 거지. 와.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당에 충성해가지고 충성해서. 나라를 그렇지. 잘 만들어서 24시간 전기 들어오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안 한다면 걸려들어.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생각이 바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이 좀 통하겠는데 했는데 결국엔 말 못 붙였어요. 말 못 붙이고. 누구 못 믿으니까요. 그러면 네. 가족도한테도 말 가족한테도 못하고. 말 못하는데 네,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못하죠. 네. 아까 북한에 계실 때 대학교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북한의 막 이런 핵 무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순간에 막 뿌듯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어떤 걸 보고서 뿌듯하다 막 이런 느낌이 있나요? 뭘 하나 보고 딱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뿌듯했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왔을 때 처음 이제 좀 뿌듯하게 느꼈던 게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했잖아요. 삼성, 현대, SK, LG 수많은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제품들이 진짜 세계를 휩쓸고 있다. 네, 전자제품하면 이제 한국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한국이다라고 말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3위로 올라갔어요. 네, 3위가 됐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5위였는데요. 근데 지금 3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자동차 해도 이제 대한민국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와,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작은 나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이 갈라져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섬나라와 같은 이 땅이 됐는데 이 속에서도 이런 우수한 기업들을 키워내고 또 국민들도 잘 살고 GDP도 높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고 해서 상상한 게 어느 만큼 발전했을 거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에 제가 딱 와서 국정원 조사 받고 나와서 한국 사회에 딱 정착하면서 느낀 바로 제가 상상했던 거에 딱 2배, 3배 정도 더 발전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 네.
왜냐면 또 음. 본인이 현대의 네. 그 그룹에서 아, 예. 목을 담고 종사를 네. 했잖아요. 그쪽에 엄청난 대기업에 들어가서 네. 종사했는데 그 현대제철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시면서 와 정말 이게 우리의 대기업이다. 뭐 현대다라는 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나요? 현대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주셔야죠. 네. 너무 좋은 회사고요. 이제 그 업무 환경도 너무 좋고요. 이제 우리 소위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도 너무 잘 보장이 되고요. 선택 근로제 이런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 문화도 너무 좋아서 이제 팀원들이 거의 뭐 가족같이 지내고 있고 뭐 중요하게는 뭐 페이도 많이 주고요. 네. 맞아,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 환경이 너무 좋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많다. 이런 높은 교육 수준과 어떤 교육 인프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있고 대기업도 가면은 정말 널린 게 인재다라고 말할 만큼 인재가 많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탈북민이어서 자랑스럽고 또 같은 젊은 세대여서 또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김가영 TV 나와주셨는데 네. 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물론 또 성향이 다르신 분들은 또 네. 욕도 하실 겁니다. 네. 그래도 네, 달게 들으시고 그래도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 분들도 혹시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그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지금의 이 열정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충건님에게 대한민국이란? 저에게 대한민국이란 나의 또 다른 조국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나의 고향을 품을 수 있는 형님 나라와 같은 북한 땅과 그 북한 땅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품어줄 수 있는 형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가영 TV에 함께한 우리 박충건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